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별명이 첼로의 성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평생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흐의 푸가 한 곡, 프렐류드 한 곡을 매일같이 연주했어요. 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자기의 집을 바흐의 음악으로 축복하는 행위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3번 결혼하셨거든요. 60살 정도 차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인한테 또 여러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왜? 그러니까 그런 재미있는 대답을 끌어내고 싶어서요. 저도 궁금합니다. 왜 그분은? 그랬더니 그 부인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파블로 카잘스를 보면 세상의 모든 일에 저렇게 다양한 경험과 깊이가 있는 안목, 저렇게 세상을 열정적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술 한잔 먹거나 뭐 좋아하는 음악 꺼내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들이 그렇게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드러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무엇입니까? 해외 음악 사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남성은 음악에 대한 취향이 33살 이후로는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여성의 경우에는 49세까지 음악에 대한 취향이 조금씩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모신 이분도 남자들이,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이 음악에 대한 취향을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결국 국력이고, 이게 문화의 힘이고, 나라의 힘이고, 또 이게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개인에게서 국가에게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음악 감독이자 성악가이자 또 지휘자이자 그리고 다양한 음악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 클래식 분야에서는 이분이 섭외가 안 되면 클래식 분야에 프로그램이 제작이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안우성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잘 소개했어요? 너무 과찬해 주셔서. 성악가, 음악 감독 등등 직책이 참 다양하신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말 성악가이신 것 같기도 해요. 네. 간략하게 뭐 살아오신 인생이나 혹은 지금 나 무슨 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청자에게 소개를 좀 스스로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독일에서 좀 오래 공부했고요. 네, 독일의 뮌헨 국립 오페라단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했었습니다. 솔리스트로. 네네. 근데 현재는 성악가로는 활동하지 않고 있고요. 음. 음악 감독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유학하기 전까지 갔다 와서도 네. 항상 클래식의 대중화를 외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충분히 다 공부를 하고 이제 활동해야지 네. 하고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클래식은 대중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의 대중화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가 대중을 좀 클래식화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다양한 클래식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독님 그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그러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집안 남자들의 목소리가 다 이래요? 다 저랑 비슷해요. 와, 명절 때 모이면 엄청나겠군요, 그럼. 아줌마 단무지 많이 주세요. 뭐 이런 덕을 볼 때도 있지만 오히려 좀 목소리를 너무 깐다고 이렇게 좀 핀잔을 받을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감독님은 첫 번째 숫자로 1을 주셨어요. 네. 무슨 무슨 의미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괴테의 격언이 있는데 예. 누구나 최소 한 번은 음. 매일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음. 아름다운 시를 읽고 시를 읽고 훌륭한 그림을 보고 어. 그리고 단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해야 한다. 음악, 시, 그림, 말. 저는 이 격언 속에 행복을 향한 열쇠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이상을 갖고 살아가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수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내가 이렇게 세상에 많이 있는 예술 작품들을 향유하고 또 사색의 즐거움을 얻고 또 거기에서 느낀 바를 내 이웃 사람들과 아름답고 고상하고 품격 있는 언어로 나누고 소통했을 때 아마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복의 가치가 그곳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
그림, 음악 중에서 그림을 볼 때는 뭔가 이게 어떤 걸 표현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그림을 해석하면서 저의 다양한 경험들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도 즐겁고 뭔가 이제 좋은 생각, 재밌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모티브도 생기고 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잡념이 다 사라지잖아요. 어제 김 부장이 맞습니다. 나한테 뭐 뭐라고 했던 거 다 없어지고. 그 지금 말씀하셨던 건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낯선 것과의 조우를 통해서 자신과 이성을 마주하게 된다. 맞아요. 그래. 어디 가서 그렇게 설명하면 좀 있어 보이겠네요. 음악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 보통 저희가 대중음악을 들을 땐 반응이 그렇잖아요. 이 음악은 실연에 관한 내용인가 봐. 이 음악은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 달콤한 순간에 대한 내용인가 봐. 하고서 음악 내에서 항상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스토리나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긴 작품 같은 경우에는 30분, 40분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체 30분, 40분의 어떤 유기적인 조합을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이건 이렇게 흘러 이런 메시지를 하고 싶었던 작곡가의 변이었구나라고까지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음악적 수업이 필요로 하죠. 근데 저는 음악이 도도한 여인하고도 비슷하다고 가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첫 만남부터 네. 강렬하게 인상이 닿고 내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만남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뭔가 나한테 마음을 잘 안 열어주는 것 같은데도 계속 눈이 가고 제 몸이 이끌리는 그런 여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클래식도 그런 여인도 있고 이런 여인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요. 굉장히 저하고 코드 좀 다르고 내 취향도 아니고 스타일도 아닐 것 같지만 계속 끊임없이 노크를 두드리는 예를 들면 계속 귀에 음악에 집중해서 내 정신적인 에너지를 네. 그 도도한 음악에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음악이 제 가슴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 감독님도 어떤 음악이든지 들으면 그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네. 마치 그 음악이 뭔지도 모르는 한국의 그 중년 남성들처럼 뭐 이런 음악이 있어. 네네. 라는 느낌도 와요? 저한테도 그런 음악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듣다 보면 다른 느낌이 오고 그런 겁니까? 그렇죠. 세상에는 저희가 평생 동안 듣고 죽어도 다 못 들을 만큼 음악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들으셨을 때 이 음악은 나한테 별로 이끌리지 않아, 내키지 않아 하면 과감하게 듣지 마세요. 좋아하는 것만 듣기에도 작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락이나 가요나 트로트를 아예 안 듣고 제가 클래식만 들어서 제 취향이 더 멋있어지고 더 대단해지나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가요도 듣고요 트로트도 듣고요 지금도요 비 내리는 날에는요 무조건 차에서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점을 들어요. 그러니까 더 풍부하게 삶을 살고 즐기자는 거죠. 그 뭔가 감정이 좀 더 예민해지고 네. 감정의 그 감도가 높아지는 게 행복이라는 데는 동의가 되는데 네. 여러 음악 장르 중에 그럼에도 클래식을 들으면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취향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예. 취향 저격, 취향 존중. 참고로 저는 초딩 입맛이에요. 저는 네. 돈가스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홍어를 맛집을 아주 잘하는 친구는 네. 제가 홍어를 안 즐기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식이라는 말에 지금 어원을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도 좋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 네. 그러니까 그 어원에는 시대 초월적인 모범성이라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저희가 듣는 클래식 음악은 300년, 400년 시간 동안 아주 고른 체에 걸쳐서 살아남은 정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엑기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 작품들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인류가 300년, 30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모든 건 다 바뀌었어도 사람들의 감정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와 이건 정말 내 마음을 후벼 파더라 하고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의 클래식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아주 훌륭한 재능을 지닌 연주자들이 평생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미적 감각과 가치를 끌어모아서 한 연주가 있는데 이거를 안 듣는 게 저한테 홍어를 아주 맛있는 홍어를 보내주는 친구 그런 마음이에요. 야 너 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맛집이니까 한번 맛만 봐봐. 그런 느낌이다. 그것도 맛도 모르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필요할 때 나의 느낌에 이 느낌에 어울리는 클래식이 뭐다. 네네. 마치 오늘 같은 날은 그 집에 가서 저 막걸리에 이거 하나 먹어야 되겠네 하는 나만의 맛집을 아는 그 풍류처럼. 저희 아까 그 비처럼 음악처럼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음악 자체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고 아름답게 귀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 음악을 들었을 당시에 저는 좀 아주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왕성한 청소년기, 청년 시기잖아요. 네. 그때는 몸의 호르몬도 굉장히 왕성하고요. 네. 젊었을 때, 그러니까 호르몬이 왕성했을 때 들었던 시기에 그런 음악들은요,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자극이었으니까요. 그 음악을 들으면 그때 그 호르몬이 다시 분비되는 착각 내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그 추억이 있었던 시대로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추억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돈가스가 맛있었던 강렬한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게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은 그 욕구보다 훨씬 더 앞선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아도 새로운 음식을 더 이상 접하지 않아도 네. 제 민생 사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돈벌이하고도 관계 없는 일이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더 나아가서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돈가스도 좋지만 돈가스만큼 더 좋은 음식이 저한테 10개쯤 떠오른다면 예. 그러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훨씬 더 많은 즐거운 날들이 앞으로도 생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왜 특히 더 그렇게 고집스러울까요? 취향에 대해서. 남자의 클래식 책도 쓰셨는데 그 말은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더 안타깝고 더 문제야. 네. 특히 중년 남자들이 문제야. 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선 첫째로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심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뭐 사회학자가 아니냐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남자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우선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바쁘게 사는 건 좋은 건데 바쁘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 이상으로 더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서두에 어떤 매일 하루에 좋은 음악을 듣고 훌륭한 그림을 보고 사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데 많지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사시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보면 음악을 다 듣습니다. 출퇴근하실 때요. 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냥 FM을 틀거든지 아니면 늘 꽂혀 있는 USB에 담겨 있는 음악 듣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루에 새로운 음악을 듣는 시도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퇴근하고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거 다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네네. 오늘처럼 클래식 음악 좀 들으라고 지 좋으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프로는 앞에 앉아서 깐족깐족 저는 트로트가 좋아요 뭐 그러구나 있고 그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듣는 음악 뭡니까? 저는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 나오는 간주곡이요. 인터메조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마스칸이라는 분이 쓴 건데 네. 전체 오페라 내용 보면 막장 오페라예요. 치정 살인극이거든요. 하루 동안 부활절날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예. 그 살벌한 내용 속의 중간에 가뭄의 단비처럼 아주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흘러요. 이 오페라는 배경을 이탈리아 시칠리아 배경으로 하는 거지만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 이탈리아 토스카나에 아주 푸르게 넓게 펼쳐진 평원이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그래서 왠지 그 음악을 들으면 지금 당장 어디 드라이브를 가거나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가 있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거는 처음 들을 때 느끼셨어요? 아니면 처음 들을 때 그때가 그런 풍경을 접하고 있는 때였어요? 아니면 물론 그 토스카나의 전경을 보기 전에 그런 느낌을 못 들었죠. 아, 사실 이 음악을 처음 했을 땐 영화 대부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이 굉장히 이 선열이 낭자한 장면에서 이 음악이 펼쳐지는데 아주 묘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난혹한 장면인데 그 음악 속에 또 평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러니까 음악의 매력이 그래요. 그래서 그 음악을 틀어놓으면 네. 당장 휴가를 못 가더라도 와. 먼저 잠깐 3분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주차장에다 차 세워놓고요. 그냥 딱 3분 4분 정도 듣는 거죠. 뭔가 기분이 다시 그리고요. 이런 얘기 너무 좀 솔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막 유창한 척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저 혼자 저렇게 가만히 음악을 듣고 앉아 있을 때 제가 되게 근사한 산처럼 느껴져요. 나 자신이 네네. 그 느낌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 네 맞습니다. 자주 접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위로하기도 하고 또 힘을 주기도 하고. 감독님이 추천해주신 이 음악은 저희가 댓글 링크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아직까지도 저희 중년 남자들은 의심이 풀리지 않는 게 네. 그림, 음악, 뭐 오페라 같은 그런 이제 예술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니 접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권유인데 그렇다면 평생 시간 날 때 그것만 하는 그 예술가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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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술가의 삶이라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는 글쎄요 더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뭐 그런 삶만 또 강조되고 전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예술가라고 하는 삶이 이렇게 막 그 굴곡도 심하고 네네. 또 감정 기복도 심하고 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을 가까이 하고 음악을 들으라고 했지 어. 예술가가 되거나 음악가가 되라고 권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기야.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도 인생을 한 방에 망하게 하고 싶으면 네. 자식에게 도박을 가르치고 네. 내 자식이 천천히 망하게 하고 싶으면 음악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위를 얻기에 굉장히 어려운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음악가인 것 같아요. 한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를 하려면요 최소 2,000번 이상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근데 2,000번이라는 그 연습이라는 숫자에 음악하는 사람은 결코 놀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2,000번도 안 하고 무대에서 연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다들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배짱이처럼 항상 연주하고 연습하고 그 잠깐 순간을 위해서 하는 돈이 안 되고 실없는 행위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아름다움을 쫓고 남들한테 아름다움을 나누는 행위가 정말 내 몇 년의 시간과 내 각고의 뼈를 깎는 노력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름 끼치고 감동받는 순간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감독님의 두 번째 숫자도 궁금해서 봤더니 또 1이네요. 뭐 또 1이 또 있어요? 잘못 주신 건 아닙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비판적인 자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1등만 추구하는 시스템 자체가 저는 클래식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세계 최정상급의 연주자들, 예. 뭐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한, 그러니까 모든 군데에서 세계 최고의 연주자, 세계 최고만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 생각에 금태두른 클래식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어떤 분들한테는 그 비용도 없을 거고요. 나 그렇게 거창한 거 싫어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분들한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오리지널 한 작품을 갖고 똑같이 계속 재현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그렇죠.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하는 음악하는 사람들도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영혼의 향기라든가 자기만의 독특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 최고 1등 연주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남들과 좀 다른,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베스트 원이 아닌 온리 원의 아티스트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은 대체로는 정해져 있는 한계를 향해서 다 같이 돌진하는 그런 느낌이세요? 모두 똑같은 턱시도하고 드레스를 입고요. 똑같은 연주장에서 똑같은 태도로 인사하고. 그러네요. 왜 그렇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평생 할 일이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참을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네.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연주자들도 음. 조금 더 화려하게 화장을 한다거나 예. 좀 과감한 의상을 입고 싶지만 음. 아니야 그렇게 되면 보는 분들 눈이 피곤해라든가 여러 면에서 아. 나름대로 이유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폼이 갖춰진 데 나름대로 모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주 어.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가 예. 중국 출신의 피아니스트 유자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음. 그분은 항상요 아주 도발적인 드레스 그러니까 등허리가 완전히 파여 있고 미니스커트에 오. 20cm 키리를 신고 항상 피아노를 연주해요. 어허.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음악계에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음. 야, 쟤는 이렇게 무슨 모차르트의 작품을 하는데 저렇게까지 과감한 의상을 입을 필요가 있어? 나는 저 친구가 신은 그 키를 구두에 굽만 보다가 조마조마해서 연주 내내 마음을 편하게 연주를 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요 유저왕이 등장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고 나올까라고 모든 관객들이 오히려 기대하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야. 그 본인도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런 비판이 좀 두렵기도 할 거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기자님들한테 질문도 많이 받았죠. 어. 아니 이렇게 파격적으로 항상 노출도 심하고 예. 이런 의상을 입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야? 아주 간단했어요 대답은. 나이 먹으면 이렇게 못 입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 뭐 지금 생각하기엔 40 정도까지는 이렇게 입고 아마 40 뒤에는 다른 의상을 입지 않을까 싶어요라고 아주 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듣다 보니 클래식의 대중화가 좀 빨리 잘 됐으면 사람들이 더 즐거운 경험을 하고 행복을 더 자주 느낄 텐데 네네. 안타깝다.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걸 막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우선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에도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아주 좋은 공연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지하철역에 내려서 음. 걸어가더라도 적어도 3, 40분은 좋게 잡아야 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도 또 30분은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연 시간이 보통 7시나 7시 30분이라고 하면 퇴근하자마자 부랴부랴 이제 또 공연장에 도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녁도 못 드실 거고 그렇습니다. 공연이 끝나서 9시나 9시 30분 되면 주변 레스토랑은 문 닫혀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온전히 음악을 위한 음악을 듣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 앞과 뒤 전후 좌우 상황이 다 매끄럽게 불편하죠. 연결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술의 전당을 뭐 동마다 만들 수도 없고 다른 나라는 좀 달라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예. 모든 오페라나 연극이나 발레를 위한 극장이 정말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금태두른 클래식이요.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아니 뭐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내 삶에서 지나다니는 동선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매일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주 어떤 공연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더 자주 접하는군요. 그럼 매일 가다 포스터도 보게 될 거고요. 아. 그럼 이제 흥미로운 문구를 발견하는 날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가격이 굉장히 싸요. 얼마 그러니까 비싼 것도 있지만요. 예를 들면 뭐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위너 슈타츠오퍼요. 윈 국립 오페라당 같은 경우에는 학생석의 자리가 항상 여분으로 남겨 놓아요. 근데 지금 가격은 학생을 위해서 빼놓는 네네네. 자리. 예. 지금 제가 그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 봤던 가격은 지금 돈으로 한 6, 7천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영화 한 편과 비슷하다. 영화 한 편보다 오히려 더 쌌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생들한테 20만 원짜리 식당 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 비용으로 자기의 열정을 한번 할 수 있게.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이유든지 사회가 배려한 거네요. 그 자리 비싸게 팔아도 팔릴 텐데 맞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건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만약에 제가 공연 기획자라고 하면 예. 이 모든 표를 많이 비싸게 받아서 매진시키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누군가는 한편에서 그쪽에서는요. 아니야. 이게 우리 필요해. 새로운 우리 클래식의 매니아들을 위해서 어. 아니면 사람들의 문화 증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습습니다만 보다 사람들이 많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싼 가격으로 떼어 놓읍시다라고 얘기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에이, 더 팔고 싶은데 하는 제작자가 있어도 그건 관행으로 굳어졌어요. 그렇죠.
예. 굳이 전 그게 좀 억울해요. 그러니까 클래식 공연이 비싼 게 아니라 지금 유행하고 있는 유명 가수들이나요. 또 최근에 아주 인기 많은 트로트 가수의 공연 같은 그것도 경우에는요. 비싸죠. 베를린 필보다 더 비싸요. 그렇다군요. 네. 난 진짜 문외한인데 뭐부터 해야 되지?라고 하면 보통 뭘 권하십니까? 우선 너무 모르는 것보다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짧고 편하고 단순한 소품 위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말에 공연장을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말 되면 항상 공연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라든가 아니면 뭐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나오는 메시아라든가 아니면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이라든가요.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공연 기획자라면 제작자라면 예. 어떤 공연을 연말에 할까요? 그냥 뭐 연말에는 편안하고 유명하고 뭐 그냥 가장 무난한 거 하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연말엔 어떻게 보면 공연이 가장 인기가 많은 시절이고 그렇죠. 1년에 한 번도 공연장 안 가시는 분들도 연말에는 가는 연말에는 한 번씩은 찾아가고 싶잖아요. 그럼 제작자 입장에선 가장 멋있고 가장 근사하고 가장 자신 있는 감동을 거 주서 하는구나. 그렇죠. 가장 자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시즌이니까. 그리고 연주자 입장에서도 제가 레퍼토리가 이렇게 쭉 있으면 예. 제가 가장 잘하고 있는 비장의 무기를 3월 달에 꺼내겠습니까? 12월에 꺼내겠습니까? 제가 아는 출판 업계도 좋은 책은 잘 팔리는 그런 뭐 가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 한다 하더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알려주신 숫자는 95. 내가 넘어서고 싶은 숫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95 이게 무슨 의미예요? 스페인 출신의 카탈루냐 출신의 첼리스트가 있는데요. 네.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별명이 첼로의 성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평생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흐의 푸가 한 곡, 프렐류드 한 곡을 매일같이 연주했어요. 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자기의 집을 바흐의 음악으로 축복하는 행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루에 6시간씩 매일같이 연습하셨대요. 첼로를. 네. 어느 날 BBC의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죠. 아니 선생님께서는 전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이신데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같 6시간씩 지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뭡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던 거예요. 간단해.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매일 연습하면서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 발견하거든. 자기 실력이 네. 이때 당시 그분의 나이가 95세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그 감정, 그 행복감은 어떤 행복감일까? 정말 한 번은 꼭 제가 95세가 되어서 느껴보고 싶어요. 95세까지도 야 이게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나아졌구나 하는 그 네. 느낌. 이분이 저한테는 롤 모델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동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내 인생에 이런 순간이 닥치면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분은요 인권 운동가로도 이름이 기억이 돼요. 어떤 삶을 사셨냐면 평생 동안 공부하고 여행하고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카탈루냐는 스페인과의 독립 문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파블로 정권의 독재 정권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께서는 그 독재 정권을 강령히 규탄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연주답게 해외에서도 이 전쟁을 종식시켜줄 걸 전 세계에 호소했던 분이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 정권의 군인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 너 파블로 만약에 우리한테 잡히면 너 죽을 때까지 연주 못하게 네 양팔을 다 잘라버릴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협박까지 했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카탈루냐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카탈루냐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이국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프라도라는 곳으로 이주하셔서요. 그곳에서 자선 연주도 하시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스페인의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보내기도 하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뭐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분이 3번 결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악적 감성이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까? 저는 그 삶에 대한 열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누가 지치고 질리고 계속 바꾸는 그런 3번의 결혼이 아니라
얼마나 평생 열정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반증 같아요. 사실 아주 유명하고 돈 많은 늙은 음악가와 아주 어리고 젊은 여성관의 결합은 클래식계에서도 클래식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저 두 사람이 왜 지금 같이 결혼해서 사는지. 첫 번째 그 결혼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니요, 맨 마지막 결혼이요. 맨 마지막 결혼은 아마 60살 정도 차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인한테 또 여러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왜? 그러니까 그런 재미있는 대답을 끌어내고 싶어서요. 저도 궁금합니다. 왜 그분은? 그랬더니 그 부인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파블로 카잘스를 보면 세상의 모든 일에 저렇게 다양한 경험과 깊이가 있는 안목, 저렇게 세상을 열정적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뇌가 섹시한 남자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말로는 음, 나이는 숫자라고만 얘기하는데, 음, 그러니까 저도 95세,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음. 경험과 태도와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네. 모든 여성들에게 어떻게 저 노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 수 있는 그런 노인이 되는 게 되고 싶다. 저희 목표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분은 첼로만 연주를 잘하신 게 아니라 네, 세상의 다양한 일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진 분이셨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분이 공화주의자셨는데 음.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노동자를 위해서 1,000원짜리 공연을 만든 분도, 세상 처음에 만든 분도 바로 이분이에요. 왜 클래식 음악은 돈 많은 사람만 들어야 되고 비싼 데고 좋은 데서만 해야 돼. 그러니까 노동자들 1,000원씩 들고 와서 우리가 광장으로 갈게 해서 그런 열린 음악회를 만드신 분도 이분이 시초이십니다. 감독님은 오늘 출연 소감 어떠셨어요? 저도 뭐 평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지인하고 네. 대하는 것처럼 너무 즐겁게 대화를 나눴고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들이 그렇게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뭐 같이 술 한잔 먹거나 뭐 좋아하는 음악 꺼내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네. 대한민국 중년 남자의 가슴에 손이 한 명씩은 다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성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잘 드러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오늘 이 프로님 대화 나눈 것처럼 네. 저의 중년 남성들이 일상에서, 직장에서 당신은 무슨 음악 좋아해? 나 오늘 이 음악 들었는데, 이런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정말 뭐 우리나라 유럽에 대한 동경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런 나라 안 부러울 만큼 아주 멋지고 다이나믹한 우리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삶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라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천해 주신 이 클래식으로의 입문은 한 번쯤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3프로TV 구독자님들도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클래식 음악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실 게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라이프 인 넘버스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